시공능력평가 16위의 건설사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PF 위기론이 현실이 되면서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제한 품목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뉴스 플러스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상장건설사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부동산 PF 위기론이 현실이 되면서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도 발빠르게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양 기자, 이 태영건설을 둘러싼 위기설은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돌았는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게 부동산 PF였죠? 네, 맞습니다. 부실 PF, PF발 경제 위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이해하려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부동산 PF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PF는 금융사가 신용도와 담보 대신 이 사업 계획과 향후 수익성만을 보고 이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 브릿지론과 본 PF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착공 전 땅을 매입하는 등의 용도로 증권사나 제2금융권에 고금리로 브릿지론을 실행하고 이후에 인허가 등이 완료가 되면 이 금리가 낮은 본 PF로 갈아타는 형태입니다. 이때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신용보증을 서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안정적으로 브릿지론이 본 PF로 갈아타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 높은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태영건설은 이 업계 16위의 상장 건설사입니다. 이런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건 이 버는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태영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이 성수동에 위치한 오피스 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480억 원 규모의 PF 보증을 선 사업인데 이 대출 상환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었어야 했지만 이 부동산 침체기를 맞으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이에 태영건설이 당초 18일 상환일을 지키지 못해 대주단이 열흘가량 만기를 연장해줬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워크아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TY홀딩스는 계열사 매각, 담보대출 등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 오늘 대출 상환을 하더라도 줄줄이 다가오는 대출 만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당장 이달에만 3,956억 원, 내년에는 3조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가 다가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이 0.8 수준인데 이 말은 본 돈을 모두 이자에 써도 80%밖에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이 당장 다음 달 3일 이 산업은행 주도로 열리는 채권자 협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고 들었는데 이 결국 워크아웃 여부는 이 태영건설이 들고 오는 이 자구안에 따라 좀 갈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이 진행될지 여부는 채권단 손에 달렸고요. 네.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해야 워크아웃이 개시가 됩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워크아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고강도 자구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주주의 사재 출연, SBS 지분담보 제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 워크아웃이 예정대로 개시가 된다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위주로 시공사 교체 혹은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업계는 사업장 매각 이후엔 고강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두고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금융시장으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입니다. 이번 사태가 태영건설만의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로 번질지는 결국 금융시장 안정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 충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순차입금은 1조 9,300억 원.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지만 문제는 이금융권입니다. 은행들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터져버리면 위축돼서 신규를 잘 안 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PF가 안 되면 결국 고립지 부실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여서 수당은 계속 될 것 같아요. 특히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이금융권의 위기감이 큽니다. 전체 기업 대출에서 건설,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은행이 47.4%, 은행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시 여전체 금리는 순식간에 6%대까지 치솟으면서 이금융권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크레딧은 연말이라서 거래가 없는 거고 연초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건설이나 이런 쪽 업종 깊이는 계속 좀 될 거고요. 하지만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금리 상승기에 발생했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된 국내 금융시장 상황,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어놨다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건은 다른 건설사들과 PF 사업장으로 부실이 전이되는지에 달려있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처럼 당국은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신용등급이 급하강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 금융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건설사들은 회사채 규모는 약 2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만일 업계가 자금 회수 요구 높아지게 된다면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 위주로 또 다른 워크아웃 혹은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가 돼야 하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후방 연쇄 효과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 실물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우리 증시 마지막 날까지 쉬어가질 않습니다. 자, 오늘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태영건설의 PF대출 유동화증권 보증액은 내년까지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이미 매입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네, 때문에 일각에선 이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이 자금 시장에 충격이 전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미 시장에서 충격에 대비해온 만큼 이 사태가 확산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측은 은행권의 손실이 크지 않고 또 정부가 유동성을 동원할 방안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자금 경색이 크게 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 태형건설과 관계가 있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는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2023년 올해 우리 증시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K증시 벌크업 성공, 결국 올랐다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각종 주가 조작 사태를 비롯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증시였는데요. 결국에는 오르면서 올 한 해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올 한 해 코스피 상승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률 18.7% 기록했습니다. 자, 다른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G20 그리고 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간보단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이후를 보면은 G7 그리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면서 뒷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측은 공매도 전면 금지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증시 벌크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2,126조 원 기록했습니다. 자, 1년 사이에 20% 가까이 늘었고요. 또 같은 기간 코스닥 같은 경우엔 더 몸집을 키웠습니다. 자, 36%, 37% 가까이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시장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를 반영하던 1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4.7% 증가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이번엔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어떤 종목들이 가장 주목받았고 아쉬운 모습 보였을까요? 네, 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철강 금속 업종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로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TCC 스틸이 530% 가까운 상승률 보였고요. 또 반도체, AI주 그리고 금양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요. 네, 포스코 DX 무려 1087% 가까이 오르면서 올 한 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자, 반면 가장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건 전기가스 업종이었습니다. 자, 한국거래소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낙폭이 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대한방직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시세 조종에 연루됐던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주가 조작의 흉터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매매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4년 만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개인은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한 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갑진년 새해 증시 소식도 마켓플러스를 통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제한 품목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러시아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Дело в том, что 26 декабр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ъявила расширение на 682 наименования перечня подлежащих экспортному контролю товаров и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будет запрещено поставлять в Россию без специа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Мы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на ответные меры, приче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имметр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пусть потом не удивляются.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682개 품목의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cc 이상 자동차와 차량용 배터리, 건설 중장비, 항공기 부품 등이 전부 수출 금지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러시아 수출 제한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되며 추가 제재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대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주요 기업은 36곳으로 기타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140여 곳에 달합니다. 이미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국내 기업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계약한 LNG 운반선 15척 중 10척에 대한 부품 제작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도 4,100억 원 가치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2년 내에 바이백 조항을 붙여 단돈 14만 원에 매각했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도 러시아 시장 철수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크게 위축됐던 대러 수출이 이번 조치로 인해 회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애플의 첫 OLED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이패드용 OLED 양산을 시작합니다. 아이폰과는 달리 아이패드에서만큼은 LG가 삼성을 제치고 주력 공급사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출시가 유력한 애플의 프리미엄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에는 최초로 OLED 패널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OLED 물량은 약 1,000만 대, 이 중 60%인 600만 대가량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15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량 우위를 내줬지만 태블릿 PC에선 역전한 겁니다. 공급 속도 역시 앞서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파주 신규 라인에서 패널 양산에 돌입합니다.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일정을 앞당긴 건 LG 디스플레이만이 애플이 요구한 사양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에서 2월부터 양산이었는데 LGD에 한 달만 더 빨리 생산하라고 지금 1월부터 양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최근 1조 3,600억 원의 대규모 유상 증자를 추진하는 것도 OLED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측은 중소형 OLED 생산 시설에 재원의 30%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번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텐덤 OLED는 내구성과 성능이 더 뛰어나 LG 디스플레이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TV를 중심으로 한 대형 OLED의 출하량 증가와 IT 기기용 OLED 양산으로 OLED 사업 매출 비중은 올해 50%에서 내년 6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업계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를 기반으로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애플의 노트북인 맥북까지 OLED 탑재가 예상되는 만큼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연말 대목을 맞아 분주한 호텔들이 부족한 일손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젊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외국인 채용마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가 이어지며 로비와 식당이 투숙객들로 북적입니다. 연말 특수로 손님들이 몰려오지만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예약도 다 받지 못합니다. 지금 연말에 고객들이 이제 몰려오시고 예약을 다 받고 있지를 못할 정도로 25% 정도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 인력이 빨리 와서 이 틈을 메워줘야. 레스토랑이 많이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에서는 특히 홀서빙 부문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해당 호텔에서는 6개 식당에서 5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바로 호텔.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호텔 경영을 전공했거나 그런 친구들은 코로나 때 다 떠났거든요. 이 직원들이 이제 언어도 잘하고 무역회사라든가 제약회사, 병원 코디네이터 이런 데로 다 이제 가버린 거죠. 이처럼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호텔업계엔 외국 인력 도입이 절실한 상황. 갈수록 심각해지는 숙박업계의 인력난에 정부도 부랴부랴 현장 점검과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상은 객실을 청소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호텔, 콘도 업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 수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텔 등급별 인력 수급 현황을 들여다보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 비자뿐 아니라 숙련 기능 비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력 수급 현황이란 부분 자체는 이건 지방마다 또 성급에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전면적 확대 개념보다도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E7 비자 확대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외국인 호텔업 채용 완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청소와 주방 보조에 한해서만 허용될 가능성이 커 관련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엔화 약세가 길어지면서 지금이라도 엔화를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수수료와 세금, 환전 시기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엔저의 엔화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들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방법을 알고 제가 그런 판단이 들면 엔화를 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화 예금 잔액은 99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2.3%나 늘었습니다. 또 11월 월간 엔화 예금 증가액은 13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엔화에 투자하는 손쉬운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엔화 예금과 ETF, 즉 상장 지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와 세금은 다릅니다. 엔화 예금의 경우에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엔화 통장에 들어있는 엔화를 나중에 추후에 엔화 현찰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1.5% 현찰 수수료도 발생을 하고요. 그 ETF 같은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는 없지만 신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신탁 보수가 약 한 1%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예금이나 ETF나 모두 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다 비과세예요. 하지만 엔화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15.4% 세금이 부과되고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엔화도 언제 사고 팔지 그 시기가 투자 수익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엔화의 과거 10년 추이를 보면 평균 환율은 1,05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수준에도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 증가율 같은 것도 기저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초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전문가들은 엔화 환율 마지노선은 달러당 150엔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엔화 환율의 변곡점은 내년 4월과 9월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내년 4월이 지금 일본은행 총재 취임 1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총재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자기의 고민이 커질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한 번 더 오르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가계 소비로 이어지는 추이를 좀 확인을 하고 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택하고 있는 일본. 하지만 내년 임금 인상과 함께 내수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엔화 가치도 반등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아랍에미리트부터 네덜란드까지 모두 13번의 해외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과제를 임동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같이 뚫어내는 것이 그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13번의 해외 순방을 소화했습니다. 매 순방 때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서 총 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에 있는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했고 미국, 일본, 영국까지 포함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완성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8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로 인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냉각,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했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 참패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갑진년에도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쉴 새 없이 해외 시장을 누빌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통령 해외 순방에 편성된 예산은 271억 원으로 올해보다 22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1년간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각 국가에서 맺은 업무 협약의 현실화를 포함해 실익 외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